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 알아야 할 안보 이슈를 선별해 정밀하게 묻고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100일이 넘어가면서 중동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이 공습을 지속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중동 곳곳에서 무력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경랑 속의 중동입니다. 네, 중동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오늘 방송이 큰 도움이 될 건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세력이죠. 후티 반군인데요. 홍해 인근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네, 갑자기 국제사회의 관심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침공으로 시작된 가자 전투가 아니고 뜬금없이 홍해의 후티 반군으로 정말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속하게 이제 쏠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부가 작년 10월 말부터 사실상 2단계 작전으로 전환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작년 11월 중순부터 이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후티 반군이 예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후티 반군이 뜬금없이 홍해를 지나는 일반 상선과 심지어 홍해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 군함을 상대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행태를 보게 되면 무인 수상정,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가진 드론과 무인기 공격, 심지어 예멘 본토로부터의 일종의 대함, 탄도탄 미사일 등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통해서 경제도 위협을 하고 실제 여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같은 이런 국가들에게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이런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후티 반군이 되겠습니다. 뜬금없다고 하셨지만 2019년에 이미 사우디를 공격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의 아람코 유전을 공격해서 단번에 500만 배럴 이상의 이 원유가 이렇게 증발됐고요. 국제사회의 경제가 주식시장이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위협이 되다 보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억지를 넘어서 후티의 능력을 저하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작전 어떤 겁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은 범용의 수호자 작전이라고 해서 아퍼레이션 프로스퍼러티 가디언이라고 하는 일종의 OPG 작전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주로 미군과 영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홍해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를 하겠다. 나아가서 후티 반군의 일종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후티 반군을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압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군사 목표를 가지고 미군과 영국이 주도가 돼서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바레인 지역에 연합해군사령부라고 해서 CMF라고 하는 사령부가 있고 이 CMF에 소속된 여타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군이 이런 항행의 자유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또 조력을 제공하고 또 정치적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외교적 규탄안을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함으로써 조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왜 가자에서 끝나지 않고 홍해까지 전쟁의 불씨가 번졌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먼저 후티 반군이 어떤 조직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후티 반군은 당시에 이제 반체제 성직자인 후세인 알 후티
이름도 어려워요. 예, 알 후티. 네. 그래서 후티죠. 그래서 2004년 6월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끌기 시작을 했는데 분파는 이제 시아파입니다. 시아파고요. 그래서 이란하고 어떤 연계성이 깊게 있는 것이고 2004년 10월달에 정부군의 작전에 의해서 이제 사살이 되지만은 그 아들인 다른 후티가 나타나서 계속 이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예멘의 어떤 상황이 이제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세력을 확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그 이유는 2010년도에 보면 아랍의 봄이 이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에 확 불어지 않습니까? 네. 그때 틈을 타서 독재자를 타파하려고 하는 민주 세력들이 봉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일부 민주 세력과 그다음에 정부군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우리가 보기엔 게릴라보다는 좀 정규전의 성격에 가까운 어떤 집단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이 세력을 격파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의 어떤 연합군들이 공격을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결국엔 북부 지역에 사다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금 펼쳐 나가고 있는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게릴라 수준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네네. 어떤 그 무기 체계, 뭐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예. 이게 작년도 9월 21일 날 후티 반군이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F5 전투기가 지나갑니다. 쉬 지나가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다양한 종류의 사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뭐 고성미 무인 수상정, 장거리 자폭 드론, 레이더 네. 이런 것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23년 12월 초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미 중부사령부에서 이걸 발표합니다. 후티 반군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뭐냐면 지대함 미사일은 거의 중국의 전유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있었다는. 예, 추정해 볼 수 있죠. 또 아까 장거리 이제 자폭 드론 같은 게 샤헤드 136을 의미하거든요. 이란 거예요. 결국 뭐냐면 배후가 있네요. 예, 배후에서 이 전력들이 실질적으로 후티 반군들이 공개를 하는 영상이니까 결국 이란과 중국에 의해서 이 전투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후티 반군의 근거지가 예멘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재미있는 그 글을 하나 봤는데 예멘이 원래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예요. 원유도 많고. 근데 결국 내전 때문에 이런 국가가 됐다. 예멘이라는 국가가 좀 낯선데 어떤 나라로 보면 될까요? 굉장히 낯선 국가고요. 네.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부 쪽에 위치해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북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동쪽에 오만이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아덴만으로 알고 있는 이런 아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제 서쪽은 바로 홍해와 이렇게 접해 있는 것입니다. 예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토가 제법 큽니다. 네. 한 52만 제곱킬로미터가 좀 넘고요. 주로 이 후티 반군의 주요 근거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정착을 하고 활동을 했던 사다주를 비롯한 이 북부 지역의 동부 지역, 중부 지역 네.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고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를 북예멘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후티 반군이 기존의 예멘의 수도인 사나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데 이 사나도 해발 고도가 2,300km가 넘는 험준한 이런 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연맹군이 이 예멘에 대한 내전에 관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습 외에는 여타 수단으로 예멘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런 지형적인 지형이. 이유가 있겠습니다. 홍해도 사실 우리한테는 좀 낯선 곳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그 세계 무역로를 잇는 통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예전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개발이 된 거고 태평양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가 유럽으로 들어간 관문이고 이제 경제적 효과가 많은데 이제 이 현재 지금 보게 되면은 후티 반군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엄밀히 말하면 이제 A2AD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못 지나가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계 주요 선박 회사들이 희망봉으로 이렇게 우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길이는 약 5,300km가 더 길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운임도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또 여기가 또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파나마 운하도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가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일 38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20척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전쟁 때문에, 한쪽은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저희가
이전까지 있었던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침체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면 이제 국제적 글로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혹시 이런 데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향을 받죠. 그래요? 우리 조상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후티 반군은 지금 마치 북한처럼 꽃놀이패를 쥐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기회라고 하면 두 개의 전쟁입니다. 그중에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자 전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전략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홍해뿐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오만 오른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라고 하는 일종의 홍해로 들어가는 초입인데요. 이른바 세 가지의 알-아크 삼각지대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과하는 전 세계 글로벌 무역의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 글로벌 무역의 전체 12%가 바로 홍해를 상당한 점유하는 것이고, 양이네요. 컨테이너 물동량도 30%에 이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만 동쪽에 위치한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 가스의 3분의 1, 그리고 석유의 6분의 1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을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한국으로 수입이 되는 중공산 원유의 상당수도 네.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후티 반군 때문에 벌어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위기가 결국은 에너지 수급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를 미칠 것이고, 다시 에너지 값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이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평가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경제적 가치 때문에 왜 여기를 이제 노리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래도 아무리 반군이어도 명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홍해의 상선들을 공격할까요? 후티 반군이라고 쓰고 네.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합법 정부가 되고 싶은 것이 이 후티 반군의 속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후티 반군 대변인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꼭 등장하면 자기 뒤에 슬로건을, 5가지 슬로건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알리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는 가장 네. 위대하다. 그리고 미국의,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죽음을, 5번째는 이슬람의 승리, 이 5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분파가 시아파, 그 중에서 굉장히 저항 의식이 강한 그런 종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후티 반군이 추구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반미, 반이스라엘주의, 반제국주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홍해 지역에서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압 혹은 전쟁 탄압을 즉각적으로 멈춰라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목표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미국이 이길까요? 아니면 후티 반군이 더 드세게 공격을 하게 저는 될까요? 이제 네. 뭐 마지막 최후의 이제 발악은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국제 사회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정리될 걸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어떤 권위주의 국가나 조직들을 옥죄할 때 경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자금줄을 동결시키거나 이제 네. 공급망 막아버리잖아요. 네. 이 형태가 뭐냐면, 권위주의 국가가 그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할까, 공급망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선례거든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은, 이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란, 그 뒤에 있는 러시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자기가 준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집중되는 그 미국의 전력을 또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러시아나 하마스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멘의 유일한 어떤 합법적인 정부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데, 이걸 국제사회가 가만히 놔두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가 와 있는 상태에서 네. 이거를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결국에는 올해 뭐가 있죠? 각국별로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대선이라는 게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그거를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할 거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참가하는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 성공할 것이다. 후티 반군이 결기를 가지고 이렇게 상선도 공격해, 미군 군함도 공격하다가 미군과 영국군이 중심이 되어서
후티 근거지에 대한 예멘 본토에 대한 공습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후티 반군의 그 대응이 일부 약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전략적 모습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 이 상황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이렇게 굴뚝 같겠지만 일단 장기전을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그게 것입니다. 문제인 거잖아요. 후티 반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든지 뭐 바레인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개별 국가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누차 얘기하셨는데 그 이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후티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를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작년 12월 한 23일경 같은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얘네들이 후티가 어떻게 지금 활동하느냐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공개를 했는데 이게 그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이제 이란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홍해 지역 일대가 위험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선박들은 무선 침묵을 하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무선을 키우고 가게 되면 다 걸립니다. 네. 감청이나 이제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하고 가는데 속도수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란에서 파견한 해적선들, 정보선들이 쫓아가면서 그게 위치 정보를 이제 후티 반군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진이랑.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란에서 넘어갔던 무기 체계들이 시커들이 보면 미사일이나 아니면 드론 앞에 어떤 이미지를 찾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발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어떤 전투 수행 방법을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이란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샤히드 136이라든가 이란제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도 다 보면은 다 이제 이란으로부터 나왔던 것이 경로가 추적이 가능하니까 네. 충분하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란이 지원하는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 연합체를 뭐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걸 일종의 뭐 중동의 군사 동맹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항의 축에 들어가는 세력들은 네.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블랙리스트가 될 거고요. 하마스보다 독하다고 하는 헤즈볼라 이 둘을 배후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란 등의 사실상 저항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정상적인 서방 국가들과 같은 어떤 제도적 수준에서의 동맹체로 존재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측면 그리고 반미, 반이스라엘, 반제국주의 같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유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네. 좀 뭉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03년이죠. 9.11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이제 공격을 감행한 이후에 특히 시아파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 이 세력들을 중심으로 더더욱 미국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저항 의식과 반미 이런 감정들이 더욱 악화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이 바로 네. 저항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 보고 하마스보다 독하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또 예고를 했는데요. 네네. 공격을 하고 또 전면전 하겠다고 이스라엘 예고를 했는데 실행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가자 지구 북부 지역에 대한 어떤 1단계 작전 끝나고 2단계 작전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군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고강도 작전에서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력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께서 이제 다보스 포럼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린 아이의 사진을 올려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납치됐거든요. 네. 그 아이가 납치돼 있고 뭐 부모, 형제자매도 납치돼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멈출 수 있겠느냐고 강경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권과 현재 실질적 우정할 수 있는 전력의 예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침공하기는 것은 뭐 미지수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거점을 타격하겠다든가 아니면 그게 있는 어떤 주요 이제 지휘자들을 암살하는 어떤 작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 이제 여기 봤을 때 헤즈볼라의 대응에 따라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번 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헤즈볼라 같은 경우 2020년부터 되게 디폴트 상황부터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요. 집권 세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거나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이제 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란의 상황을 보면은 이란 러시아도 지원해야 되고 후티도 지원해야 되고 하마스도 지원해야 되고 헤즈볼라 지원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력의 분산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강경 노선이기 때문에 함부로는 준동하지 못할 거지만 그러나 제2 전선을 형성하게 하는 그 노력들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내친김에 아예 헤즈볼라 해체해버리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진짜로? 이번 기회에 하마스 해체하고 예. 그리고 헤즈볼라까지 해체하면 이스라엘 입장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의지와 의도만 가지고 하마스를 해체한다 그리고 헤즈볼라 해체한다 가능은 하겠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그런 이유는 의도는 갖고 있다고 그 보세요? 이유는 예. 네, 의도와 의지는 충분합니다. 아, 그 이유는 중동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미국의 의중인데요. 그렇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부담스럽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싸우고 있고 헤즈볼라를 상대로 간헐적이지만 이런 전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사실 모든 전쟁을 조정 통제하는 역할은 결국 미국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속내는 확전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정권이 어떻게 될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정말 미지수인 거잖아요. 미국 예, 입장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역시나 미국이 30개국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거의 압도적인 수준의 무기 지원, 인도 지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한다는 지역에서마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약에 확전이 이루어진다? 그럼 또 우크라이나 이상의 많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전을 결코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란과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했었지만 사흘 만에 전격 화해를 하면서 봉합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겨냥해 공습에 나섰죠. 또 이란이 즉각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되면 전면에 나서려는 걸까요? 정말 피해 내면 피해 보복이 오고 보복의 보복에 끝이 없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난 15일 날 이란이 이제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모사드 거점을 타격을 했어요. 네. 그 모사드 거점을 타격했는데 그 옆에 바로 이제 미국의 영사관과 이제 거주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이 첫 번째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군사 행동을 나선 거거든요. 나섰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제3국가인 이라크에 관련돼서 이제 정밀 타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고성으로 발언성으로 이제 정치 수사로 할 수 있고 경고적인 어떤 뭐랄까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부담이지만은 그거를 반대편에서 또 이제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란도 부담이 되는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란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국제사회 이제 제가 말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사슬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역량과 물자들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유도리 있게 걔네들도 전략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전에 나서는 것보다는 상황을 갖다가 자신에게 정치적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활동을 많이 할 걸 봅니다. 조 교수님 말을 들어보면은 중동 전체로 확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한 건가요? 이란의 네. 의도도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전쟁을 수행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미국에 보낼 메시지는 보내고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단체죠. 자이시 알라들 근거지를 공격해서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선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의 의도 또한 동원령 선포해가지고 네. 전면전을 치룰 그런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의미에서 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네요. 그 부분만큼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가자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작전 방식을 고강도 전면전에서 저강도 표적 공격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군이 맞닥뜨리고 있는 난관 중에 하나가 하마스의 지하 터널입니다. 그 규모도 또 전투 방식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짚어볼 프라임 이슈는 달라진 전쟁 양상, 지하 터널 전투입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군도 하마스의 지하터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로켓 공장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지하터널 규모가 대단한 것 같아요. 확실히 하마스가 생존을 하고 하마스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장장 500km가 넘는 500km 육박하는 지하 터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 이스라엘 또한 이제 분리벽을 설치한 것이죠. 나름대로 준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에도 하마스가 정례적으로 수시로 잊을만 하면 공격하고 잊을만 하면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언돔도 발전을 시켜왔고요. 네. 동시에 분리벽이라는 걸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상이 아닌 지하를 요새화시키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끔 배비를 시킨 것이죠. 어떻게 배비를 시켰느냐. 사람들이 장기간에 지하에 들어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아주 교모하게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실제 작년 10월 말부터 2단계 작전으로 전환하면서 여건 조성 작전에서 실질적인 결정적 작전으로 들어간 모습은 바로 이 지하 시설에 은닉해 있는 네. 지하 시설에 숨어 들어가 있는 하마스의 주력 전투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 왔는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북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군의 그런 작전이 일정 부분 효과를 좀 거두고 있고 일부 북부에서 활동했던 세력들이 이제 남부 지역으로 일부 전환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저희가 지하터널 하면은 땅굴 생각이 납니다. 뭐 베트남 전에서도 이제 구찌 땅굴이 나왔었고 우리도 북한 땅굴 있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땅굴 수준이 아니라고. 엄청나죠. 엄청난데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마스 지하터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하터널을 하마스가 다 판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 팠습니까? 가자 지구가 예, 예. 이스라엘부터 이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쪽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밀수지만 걔네는 무역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양이라든가 그런 가축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감시가 심하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지하로? 예, 생존을 위해서 지하에 라이프라인을 깐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지하 공간이 확장되다가 2005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들어서고 하면 본격적으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군사적 목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 거죠. 근데 하마스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뭐를 해야지만 돈이 아껴지죠? 표준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미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결국에는 폭은 0.9m, 그 다음에 높이는 1.8m의 콘크리트 패널을 표준화를 했어요. 진짜요? 예, 그냥 그러니까- 막 판 게 아니고? 예, 그 패널을 파고 그걸 갖다 다 적상을 하면서 네.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걔네들 기술력을 넘어가지고 땅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웃긴 게 작년 이제 12월에 이스라엘군이 1단계 작전을 끝나고 나서 북부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검문소 일대를 보니까 길이가 4km가 정도가 되는 어떤 땅굴을 발견했는데 그게 지하 50m에 있어요. 근데 폭이 어느 정도냐면 3m예요. 중장비까지 차량이 이제 외신에 있는 기자들이 차량을 타고 들어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걔네 은신처,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그다음에 이제 뭐 사령부, 네. 그다음에 위에 지상으로 연결됐을 여러 가지 어떤 격가지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도시네요, 거죠. 도시. 도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지하를 선택한 것이고 이 하나가 결국에는 뭐냐면 전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복합체로 돼 있는 겁니다. 이 가자 지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군이 발표한 땅굴 예측도가 있어요.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북부 지역에는 가자시티,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죠. 남부 지역에는 칸 유니스에서 그 도심지 중심으로 이렇게 최후 거점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전쟁에서 지하터널을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명 뭐 두더지 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두더지요? 예전에 보면은 두더지를 이렇게 때리는 그 게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 터널이 이제 복합적이고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군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도심지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그러면 그 내부라든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출입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군이 온다 경고를 하고 그러면 어느 방에 갈 것이다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지하에 머물고 있다가 오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대전차 미사일로 측강과 후방을 딱 때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이 전열을 가져주면 또 이제 전투가 근접 전투를 하게 되면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다시 숨어버리고 다시 다른 지점 오게 되면 다시 올라와서 때리고 이게 일종의 보면은 연속된 스워밍이라고 하는데 게릴라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은 이게 하마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체첸 반군들이 이제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싸웠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IS가 있었던 이제 모술 여러 가지 어떤 비정규전에서는 많이 활용됐던 전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군사 거점인 지하 터널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지하 터널 입장에서 하마스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자체를 요새화했고 네트워화시켰고 표준화시키면서 지하 전투에서 싸우는 방법들을 잘 숙달을 시켜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하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도 발전시켰고 네. 또 지하 터널을 식별하고 그것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예를 들면은 벙커버스터 폭탄이라든지 또 테디베어라고 부르는데요. 장갑 불도저 같은 이런 장비들을 잘 발전시키고 아무래도 지하 터널에서 전투가 실제 발생이 되게 되면 생존성 측면에서 방어하는 입장보다는 공격하는 입장이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소형 지상 로봇 체계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잘 발전시켜 왔고요. 1단계 작전에서 여권조정 작전 잘 수행했고 예. 2단계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하 터널에 많은 병력들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식별된 터널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충격을 통해서 터널을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많은 병력 손실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터널의 주요 노드들에 대한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아예 하마스가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무력시키는 압도적 전력의 우위를 가지고 이런 공격을 수행을 해온 것입니다. 자, 이번 전쟁으로 지하 터널에서 전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갑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처럼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하 전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저는 크게 작전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한국 전쟁 때 네. 우리 제9보병사단이 중공군 38군 예하 3개 사단을 상대로 정말 오랜 시간 전투를 통해서 확보했던 고지인데요. 네. 그 과거에는 그 400고지가 되지 않는 그 395고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이 있는 자가 더 많은 곳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감시 정찰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높이 있는 자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정보 우위를 달성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근본적으로 작전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죠. 메가시티를 하면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특히 수도권이 되겠죠. 메가시티로 이미 완벽하게 변모를 했습니다. 한 곳에 다 모여 산다. 더 이상 네. 백마고지 전투가 아니고 메가시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전장의 형태로 진화해온 지하 공간인데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거대 자본이 모이는 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일지 딥하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대륙에서 발발한 두 개의 전쟁. 지구촌의 불안감으로 엉뚱하게 호황을 맞은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벙커 산업입니다. 벙커하면 전쟁이 났을 때 대피하는 지하 방공호를 떠올리실 겁니다. 핵무기도 피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소문이 퍼지며 최근 들어 개인 지하 벙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미국에 위치한 지하 벙커 제작업체의 주문량은 1000% 가까이 급증했다고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급부상 중인 벙커 산업의 모든 것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지구 종말을 대비해 하와이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하 벙커를 짓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1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2,2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구입한 후 약 1,298억 원을 들여 지하 대피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총면적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4분의 3에 달한다는 이 건물은 자체 에너지와 식량 및 물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소 30개 이상의 침실과 욕실이 갖춰져 있으며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 사무실, 회의실 및 주방도 갖췄다고 전해집니다. 대형 체육관, 수영장, 사우나, 테니스 코트 등도 포함된다니
이 정도면 지하에 아파트 단지 한 채를 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하에 나만의 요새를 만든 건 저커버그뿐만이 아닌데요. 영화배우 톰 크루즈는 미국 LA 베벌리힐스 대저택 지하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 지하 벙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억만장자들 역시 전쟁과 재앙에 대비한 초고급 지하 벙커를 사들이며 벙커 산업이 우후죽순 성장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부호들 절반 이상이 지하 벙커를 마련했다는 예측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하 벙커를 공식 대피소로 처음 활용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제2차 대전 당시 프랑스까지 점령한 나치 독일이 영국을 침략하자 영국 정부는 신속 대피가 힘든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본토 전역의 퍼블릭 쉘터, 즉 지하 대피소를 최초로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지하 공간에 모여서 독일군의 공습이 끝나길 기다렸는데요. 이 지하 대피소는 아직도 영국 곳곳에 남아있어 현재에 이르러 지하 벙커를 탐험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지하 대피소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현실. 생존 대비가 최고의 투자라고 여기는 사회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미국의 프레퍼족. 이들은 약 25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추구합니다. 식량 비축은 물론 집 지하의 핵전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피소를 짓거나 기존 건물이나 지하실을 보강해 요새처럼 개조하기도 합니다. 지하 방공호가 설치된 주택의 분양률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3억 원대 핵대피소 주택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벙커 제작업체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벌어지며 방공호 설치 의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공포를 그대로 반영한 지하 벙커가 21세기 들어 신산업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보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제 정세가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지하 터널 전투 결국 강대국들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하 전투에 대해서 가장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미국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1년도에 훈련센터를 이제 지하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용 훈련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보면 리틀 가자라고. 리틀 있는데 가자? 왜냐면은 가자 지구에서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군은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다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훈련장에 만들어 놓고 지하철을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특수작전 부대가 주로 활용을 하는데 똑같이 연습을 하고 가자지구에 투입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육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의 주전장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지하 전투에 대한 고강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31개의 그 전투 여단이 있었는데 26개의 여단이 지하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5,900억 원을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이 훈련이 다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싸우는 방법도 개발하고요. 무기 체계도 소요를 제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지하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과 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도시화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하 전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하전 같은데 투입되는 특수부대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야할롬 그리고 사무르 중대, 야할롬 대대, 사무르 중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접하고 있는데요. 바로 특수 공병대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야할롬 대대의 사무르 중대 같은 경우는 지하 전투에 최적화된 그런 인력들을 오랜 시간 동안에 잘 양성을 해왔죠. 특히 사무르 중대 같은 경우는 지하 전투의 치명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이 들어가서 육탄 공격을 하지 않는 소형 드론, 아이리쉬 같은 소형 드론과 그리고 소형 지상 로봇입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될 텐데 이런 로봇을 먼저 보내서 전방에 있는 적을 경계를 하고 그거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발전시켜 와서 그래서 폭발물 설치를 통한 파괴라든지 폭탄과 지뢰 그리고 불발탄 제거 같은 이런
어떤 전투 기술에서의 굉장한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중에 야할롬은 로봇과 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디펜스 프라임에서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좀 주목할 만한 그 무기 체계가 있을까요? 있죠. 야할롬이 이제 공병 특수부대인데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가장 잘 갖춰진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유인, 사람, 그다음에 무인 체계를 같이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치명상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인 체계 선도, 그다음에 사람 후속으로 해서 상황을 종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 공간이 차폐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무인 체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방법을 하죠. MPU-5 무전기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메쉬 방식 네트워크인데 뭐냐면 웨이브 릴레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서 각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아니지만 제가 한 거를 받고 해서 중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와이파이 못 잡을 때 다른 핸드폰이 그렇죠. 그 역할을 예. 하는 것 그것을 같이. 지금 현재 그게 원래는 이제 광산에서 쓰던 기술인데 그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발전한 거죠. 왜? 네. 10년 전부터 이 지하 전투에 대한 훈련장을 개소하고 훈련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인과 무인의 협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이 무전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이제 미래전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좀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들을수록 걱정이 되는 게 우리도 사실 서울이라는 메가시티 살고 있잖아요. 수도권까지는 더 어마어마하고 북한은 또 땅굴이 있어요. 지하 터널이란 말에 여기도 굉장히 다급하게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쟁의 문턱이 너무 낮아졌고요. 북한도 저렇게 지금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된 작전 환경에 맞게끔 네. 메가시티 작전 개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권이라 하면 이제 서울과 뭐 인천, 경기도가 해당이 될 텐데요. 영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서울과 경기도권이 인천광역시를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나라 영토의 12%인데 12%인데 사람은 엄청나게 53%가 넘고요. 그 정도군요. 예, 53%에 비례해서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망이 밀집되어 있고 앞으로 더 그게 심화될 것 같아요. 더 심화되죠. 예. 정말 그렇게 교통망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전쟁 때는 약점이 될 수 유사시에는 있어요. 예. 네, 개전 초기에 북장사정포라든지 이런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는 취약한 그런 치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보기 어떻게 때문에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그중에서도 지하철로 350km 플러스 수도권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 이런 지하 공간에서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네. 대한 교리와 조직 편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하 전투에 특화된 조직도 동시에 이렇게 창설할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이스라엘 사례들처럼 야할롭 대대라든지 사무르 중대와 같은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를 활용해서 우리 메가시티 작전에 적합한 그런 무기 체계도 동시에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박사님 얘기 듣다가 약간 소름 끼쳤던 게 전쟁하면 우리는 산악 전투를 생각한다. 저도 네. 그랬거든요. 네네. 굉장히 뭔가 내 인식이 확 바뀌는 말씀이셨어요. 그 가장 시급한 게 인식의 전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산악 전투만 한다라고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6.25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 지금의 DMZ에서 북중하고 저희가 한미가 이제 대결을 하면서 고지 쟁탈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화력이 그 당시에 미군이 강하다 보니까 중국군이 그 당시 중공군이죠.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팽덕회가 그때 사령관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DMZ를 극복하게 되면은 북쪽 중심으로 15에서 25km까지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지하 장성이 돼 있어요. 그 길이가 4,000km예요. 거기로부터 평양과 원산성까지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종적도로밖에 안 돼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걔네 체제 입장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상이 오염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연합군의 강력한 기갑 전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횡적 도로가 있으면 막히면 우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양이라든가 원산으로 그게 들어가는 한번 것들이 빨리 막아버리면 한다. 끝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일부러 그걸 발전 안 시키고 있고
그 사이에 뭐 있냐면 우리의 방어진처럼 지탱점을 갖고 있어요. 지탱점에 보면은 미국에서 발간한 노스 코리안 이제 택틱스라는 거 보게 되면 다 지화돼 있고 요소화된 게 나와 있고 우리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갱도 포병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WMD 같은 것들은 다 UGF 지하실에 다 돼 있고 또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공습과 어떤 감시 정찰을 피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 밑에는 다 지금 가자지구처럼 다 군사시설로 지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든가 북한 우리가 작전해야 될 그런 지형들은 이미 산악전투의 어떤 그 개념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준비할 때도 산악전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전투는 산악전투 플러스 도시전투 플러스 지하전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해야지만 관련된 싸우는 방법, 무기체계 조직 편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디펜스 프라임에서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 도시, 지하. 지하. 아, 공간의 그 확장이 딱 되는데 오늘 네. 말씀 들으니까.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지하 터널 전투의 중요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안보 환경에도 맞물리는 사안인 만큼 방어는 물론이고요. 전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좀 체계적으로 대비해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